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7급에서 9급 공무원 1,602명 선발에 나섭니다. 지난해보다 718명 줄어든 수준으로 대기 인력과 예상 퇴직 규모 등을 반영했습니다. 14일 서울시는 2024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채용을 공고하고 7급에서 9급 공무원 선발을 위한 절차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제2회 임용시험 응시 원서는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원서 접수센터에서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고 필기시험은 6월 22일에 실시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 3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은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사업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사업체 한 곳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가 전년 대비 약 13만 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부동산 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토대로 산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는 38만 7,415건으로 전년 대비 12만 9,435건 늘어났습니다. 이는 2020년, 2023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증가폭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98조 3,54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 1월 가계대출 증가폭은 3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12월보다 3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지난달 4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12월과 비슷한 규모를 보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전체적으로 가계대출이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의 4분의 1 수준으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기간을 거쳐서 지난 27일부터였죠. 이제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이에 해당되는 중소기업과 또 영세 업체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또 사례를 통해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또 보완해야 할 점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산업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은 그건 두말할 나위 없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이 기업 역시도 우리 근로자들의 그 경제 활동의 토대가 되는 일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일단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책임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이걸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의 경제인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장진나 노무사, 손수호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손수호 변호사님,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인 기업
이 정도라면 우리가 보통 이제 영세, 뭐 중소기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바로 지난달 27일부터였습니다. 이제 이 법 적용에 해당되는 곳들의 지금 반발이 큰데요.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에 좀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뭔가, 이게 왜 만들어졌나, 여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저희 줄여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부르는데 네. 정식 법 명칭은 이렇습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고요. 이 예. 법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총 조항이 16개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네, 짧네요. 생각보다 짧죠. 네, 네. 단순한데 중대재해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살펴봐야 돼요. 예.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중대산업재해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산업재해 중에서 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거나 또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뭐 이렇게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다. 단순한 작은 규모의 산업재해가 아니라 굉장히 네. 큰 중대한 산업재해를 말을 합니다. 네. 또 중대시민재해 역시 뭐 어떤 원료나 뭐 제조물 뭐 이런 것들의 뭐 설계제도 설치 등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뭐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네. 큰 피해를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네. 기존의 규정을 보더라도 처벌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그런 기존의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효과가 좀 미비했다는 거예요. 네. 예방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제대로 막지 못했다. 네. 그렇다면 잠시 발상을 좀 바꿔서 이런 일을 저지르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좀 엄하게 좀 처벌해 보자. 네. 라는 취지에서 만든 법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처벌 규정도 보면은 이제 양벌 규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 기관까지 처벌하고요. 그리고 또 징역에 더해서 또 벌금까지 병과할 수 있는 상당히 좀 무거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법이 바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네. 법인과 별도로 CEO가 되겠네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사업주가. 네. 그렇습니다. 네. 다양한 처벌의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되겠죠.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이제 이게 민사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방금 우리 손 변호사님도 이야기했지만 형사처벌이 들어가게 되는 법이다. 뭐 이렇게 또 저희가 자세히 또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장 노무사님, 이게 현재로 50인 이상은 실시돼 왔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실시에 대한 뭐 예고도 해 왔었는데 네. 막상 이렇게 지난달 27일부터 실시를 하니까 뭐 반발도 크고 또 논란이라는 표현이 될 정도로 사회적 이슈가 된 까닭 그만큼 준비가 덜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더 네. 깊은 이야기가 있겠죠. 네네. 네. 이 법이 지금 시행을 유예해야 된다와 관련해가지고 네. 지난달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가 있었었고 결국은 유예가 부결되었습니다. 네, 뜨거웠습니다. 네, 네. 그래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네.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 새롭게 이 법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사업체 수로 본다라고 하면은 83만 7천 개의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중소 영세 기업들의 경우에는요. 예. 이 법이 지금 그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 자체를 실질적으로는 이행하기가 어려워요. 조금 더 살펴보면 예.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예. 그다음에 공중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네. 그다음에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기타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이런 사업주들한테 굉장히 많이 적용을 되는데요. 네, 좀 넘네요. 네. 근데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주들한테 법에서 그냥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하지 않으면 네. 그거를 위반해서 인명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모두 다 처벌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예. 안전보건 조치 의무에 대해서는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이 굉장히 조금 그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 네. 구체적으로는 명시해주고 있지 않아서 네.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그야말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최대한의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을 해야지만 인명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에도 사업주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그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네. 그 내용들을 다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100여 가지의 서류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중소 영세 사업주들이 100여 가지의 서류들을 다 만들면서 네.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상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고가 나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러면은 처벌을 받느니 사업을 포기하겠다라는 사업주들이 나오는 것이고 네. 그러면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은 거기서 일하고 있던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줄어드는 것이어서 네. 결국은 이 법이 노사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손해가 될 수 있는 법이라는 점에서는 그래서 논란이 있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네. 현재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준비가 좀 덜 된 차원도 있고 이 법 조항이 좀 너무나 단순하고 좀 이제 구체화되지 않, 좀 포괄적이다. 포괄적입니다. 예, 포괄적이기 때문에 해당 법 적용되는 이제 사업주나 법인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렇죠. 현재까지는 굉장히 당혹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손수호 변호사님, 네. 최초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 나왔을 때 네. 보건법 있지 않느냐, 산업보건법이 네. 있는데 뭐 굳이 왜 또 이거를 만드냐, 이 두 가지 법이 좀 다른가요? 그 왜 다른지, 뭐 공통점이 있다면 이게 왜 생겼는지부터 한번 좀 볼까요, 법적으로? 네.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해서 이러한 그 산업재해를 좀 막기 위한 있죠. 네, 네. 그런 목적의 법령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기존의 법만 가지고는 네. 완벽하게 줄일 수가 없다라는 네. 반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중대재해처벌법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기준을 확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처벌 규정도 굉장히 다양하게 넣어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경영 책임자가 있는데요. 네. 이 경영 책임자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네. 이러한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등까지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번 좀 두 법을 한번 좀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비교해 보자면은 네.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중심의 규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그 사업 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예.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이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들을 두고 있으면서 예. 이 부분이 이제 입법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좀 논의가 좀 깊게 이루어졌거든요. 예.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돼서 시행되면서 예. 이제 추구하는 목적이 있고 또한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예. 어찌 보면 약간 좀 혼란을 야기하는 측면도 뭐 일부 있다는 말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서도 실은 뭐 징역이라든가 이런 형사처벌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예. 네,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 있죠. 예.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을 보면은요. 이제 처벌 등을 예.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예. 하고 있는데 예. 기존에 있던 규정만으로는 어떤 그 경각심을 좀 덜 갖게 된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처벌 범위도 넓히고 처벌 수위도 높이면서 네. 이제 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내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잘 준비하고 잘 대비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징벌적인 성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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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조금 이제 변호사님 네, 말씀에 네.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예. 더 드리자면은 산업안전보건법 원래 있었던 네. 법이죠. 이 법은 안전에 관련된 최저의 기준을 저희가 설정해 놓은 아, 법입니다. 예. 미니멈이죠. 예. 요거까지는 꼭 해야 된다라는 미니멈 조항인 거고요. 네. 그래서 스탠다드 한 700개 정도의 조항을 두고서는 그야말로 최저 기준을 해놨는데 그리고 자 이런 것들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하는 회사의 담당자들을 우선은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해봤는데 산재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되는데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가지고 있는 최저 기준은 아닌 거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관련해서는 최저 기준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은 우리가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담당자들이 아니라 사업주 자신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중대재해법에서는 생각을 해서 그 법에 있어서 사업주, 그다음에 예. 경영 책임자가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을 하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해서 이 법을 제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업주, 즉 뭐 일종의 말하는 CEO한테 더 맞습니다. 많은 책임을 좀 네, 지우고요. 네, 네. 그다음에 준비하는 부분도 훨씬 더 깐깐하게 준비해라.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러면서 처벌도 더 강화가 강하게. 됐다. 네. 이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존의 이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더 보강된 점이다라고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대재해처벌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아마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중대재해가 어디까지가 중대재해야? 좀 확 들어오는 건 사망 사고인가? 네. 약간 어렴풋하게 이런 개념을 좀 잡거든요. 그렇죠. 좀 네. 중대재해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중대재해는 이제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네. 산업재해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업무 수행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발생한 부상 예. 또는 질병이 돼야 되는 네. 거죠. 그리고 이 산업법상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을 하는 거 포함해서 네. 그다음에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을 할 것. 네. 그다음에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을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네. 네, 근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상에 있는 이 중대재해의 개념하고는요. 네. 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예.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는 사망자 1명 네. 중대재해로 보는 것은 같습니다. 네. 하지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근로자가 동시에 2명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6개월 네. 보건법에서는 6개월이었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는 사람이 2명이 되는데 네. 이거는 3개월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네. 2명 이상 발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더 범위가 넓고요. 네. 그리고 부상자와 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 발생을 했을 때 중대재해로 산업안전보건법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면에? 범위에 있어서는 조금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좀 그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될 수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헷갈리네요. 네. 어떤 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네. 걸리고 또 네. 어떤 건 여기선 중대재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네, 있고. 맞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좀 통일을 좀 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예. 혼란이 많이 예.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대재해라는 개념이 조금 두 가지 법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도 한번 체크를 해두고요. 자, 손수호 변호사님, 네. 또 하나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자, 정말 그러면은 안 되겠지만요. 사망 사고가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자, 이 부분은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우선 기존에 있던 그 형사 법령에 의해서 네. 이게 뭐 업무상 과실이 있고 또 그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네. 당연히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것과 논외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있는 처벌 규정이 언제 작동하는 것이냐 네.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네. 규정을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중대재해처벌법 6조에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의 처벌 규정이 있고요. 네. 또 그 뒤에는 또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처벌 규정이 있는데 예. 제4조와 제5조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이제 처벌합니다. 네. 중요한 게 뭐냐면 4조와 5조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입니다. 네. 그럼 4조와 5조가 무엇이냐 되잖아요. 예. 4조는 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입니다. 네. 그리고 5조는 도급이나 용역 위탁에서 또 같은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관련해서 어떤 의무를 해야 되는 것이냐. 네.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러한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 예.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것이거든요. 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 뭐 체계를 구축하고 그 네.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요. 예. 그리고 재해가 한번 발생하면 재발 방지 대책을 또 수립하고 예. 이행해야 됩니다. 또 그 외에도 관련 법령이 주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러한 의무가 법에 의해서 주어져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하지 않아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때 처벌되는 거예요. 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라는 게 좀 지키기가 어렵나요? 뭐 두 분 모두 어때요? 여기 법에서 규정된 게 네. 현재로서? 예? 안전보건 조치 의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시행령에도 규정이 좀 되어 있는데요. 그 시행령조차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아, 예. 예. 뭐 제일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안전보건 우리가 관리 체계, 예. 시스템을 만들으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예. 근데 법에서 시스템을 또 그러면 어떻게 만들으라는 얘기는 또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뭐 예산을 편성을 해라, 전담 인력을 배치해라라는 정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네. 산업안전보건법처럼 아주 친절하게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또 사업장들마다 여건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네네. 손수 변호사님, 그럼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시행령으로 보강해야 되나요? 이미 앞으로? 예. 지금 이 법 보면은요, 이 4조 2항에 예.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예. 또 대통령령을 보면은 나름 또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을 두고 있습니다. 예, 예.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만 네. 그 내용 그래서 어디까지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며 어느 정도 미달하면은 이 규정을 처벌이 되고. 어긴 네. 것이냐 네. 이거는 약간 좀 맥이 풀리는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네. 누군가 수사를 받고 누군가 기소가 되어서 누군가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야 판례. 그래야 네. 이거는 이 기준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예, 자, 이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 부분 우리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로서는 어디까지를 사업주가 준비해야 되냐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자영업자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커요. 이제 5인 이상이면 다 걸리게 되니까 일각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러기도 하고요. 또 해당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은 이러다가 이런 걱정도 크고 어떻게 보세요, 노사님? 현재 우리 사회? 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이 법 굉장히 새로운 법입니다. 네. 네, 노동법 분야에서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최저의 기준을 규정을 하고 있는 이 노동법의 전반적인 이 법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새로운 법이고요. 네. 이거는 적정 수준을 모두 다 이행해라라는 건데 법이 적정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어폐가 애매하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내가 위반을 하게 될 것 같고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나는 폐업을 하겠다. 예. 그러면은 결국은 이 소상공인들한테는 이 법 자체가 굉장히 직격탄이 되는 법이고요. 네. 한 100만 명 정도 그 중소 또는 네. 영세 그 사업주들이 가입하고 있는 커뮤니티에서도 보면은요. 예.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이 처벌법이 형법이니까 나는 무조건 1년 이상 징역 간다. 예. 나는 사업 폐업한다. 전과자 되느니 나는 사업 폐업한다. 이런 네.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법 자체가 소상공인들에게 준비를 못하고 그다음에 이 법을 준수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과 네. 그다음에 굉장히 큰 압박으로 다가오고 큰 산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용노동부가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2022년도 이제 산업재해로 사망한 분들이 644명이었고요. 네. 그 중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네. 사망하신 분들이 예. 388명으로 60%가 넘습니다. 예. 그러면은 50인 미만 사업장들에서는 결국은 388명이 사망했다고 하면 388명의 사업주들이 전과자가 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아니면 저게 이제 저 388건은 법원으로 가겠네요. 앞으로는 그렇죠. 계속해서. 네네네. 계속 다 법원으로 가서 어, 다툼이 있겠지만, 다툼이 있겠죠. 네. 인과관계가 이제 굉장히 폭넓게 또 예.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벌이 된다라는 것이고, 예. 또 저희가 이 중소 영세 사업주 중에서 뭐 음식업, 예. 숙박업,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잘 가는 카페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사망 사고가 난다라고 하면은 사업주 카페 사장님이 처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사업 뭐 산재가 안 나겠냐, 중대재해가 안 나겠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작년에 640, 그러니까 22년도에 644건이 난 중에서 5건이 음식 숙박업이에요. 네. 뭐 퍼센테이지로 보면 1%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 1% 100건 중에 한 건이라는 네. 얘기입니다. 예. 없는 비율은 아니지요.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 이 법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그리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암담한 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아니더라도 뭐 동일한 질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3개월에서 뭐 법 따라 다르지만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게 되는 네. 그런 근로자가 2인 이상 발생하면 이제 이게 네. 또 법원으로 다툼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벌 절차로 진행하는 네, 처벌 절차가 네. 들어가게 되니까요. 그래서인가요, 손수호 변호사님? 이게 네. 동네 고깃집에서도 5인 이상 되는 곳이 제가 알기로 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빵집도 아주 큰 빵집에서는 뭐 10명, 20명 알바생들까지 합치면 되는 곳들이 좀 있는데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이 법에 따르면 업종 제한이 없어요. 네. 네, 업종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조금 전에 이야기한 뭐 요식업이든 숙박업이든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이제 법인 사업자만 포함되냐, 주식회사만 포함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뭐 개인 사업자까지 다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이미 되었고요. 다만 이렇게 안전 관리를 하기 위한 네. 여러 가지 뭐 별도의 인원을 채용해야 되는 것이냐, 네. 뭐 그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별도의 어떤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그 조직을 둬야 되냐, 그것도 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어찌되었든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필요한 것이고 네. 또 업종과 관계없이 문제가 생기면 형사처벌,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소상공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을 주는 그런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알바생이 여기 포함되는 건가? 라이더는 여기 포함되는 건가? 이거 기준이 좀 있나요? 그 5인을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우리가? 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의 내용들을 저희가 네. 조금 차용을 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네. 근로기준법에서 보면은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장의 총 가동 일수, 네. 예를 들어서 월이라고 하면은 가동 일수가 뭐 30일, 31일은 아니거든요. 네. 저희가 토요일을 빼고 나게 되면 한 22일 정도가 되는데요. 예. 그 하루하루마다 그야말로 출근한 사람 수를 다 세알입니다. 예. 거기에는 하루 근무하게 되는 일용직 예. 또는 파트타이머, 파견 근로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고요. 지금 예. 방금 전에 말씀 주신 배달 라이더의 경우에도 예.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 회사에 채용된 직원이라고 하면은 모두 다 그 상식으로 해서 산정할 때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라이더 말고 적용된 라이더가 있죠. 소속 라이더들이. 그렇죠. 예. 채용을 해서 예. 임금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두 다 포함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상시 근로자 수를 5인 이상을 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지만은 예. 그렇게 5인 이상이 넘는 사업장에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그 회사에 채용된 근로자뿐만이 아니고요. 예. 아까 얘기했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야말로 저희가 그 앱이나 이런 데서 고용되어 있는 특수고용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대리기사라든지 뭐 그다음에 배달 라이더라든지 네네. 이런 사람들 하고 그다음에 그 외주, 도급 이런 근로자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종사자들 거기에서 있는 모든 종사자들은 다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아르바이트생도 보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다 포함이 다 되네요. 보니까 앞서 그렇죠. 나온 것들에 네네네네. 따라서. 그러면은 이게 5인 이상 되는 이 사업장 수가 정말 많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사업장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게는 이제 이 사업주 입장입니다. 한 6명이 돼. 그러면 여기는 해당되겠네. 근데 어떤 자기가 체인이 있어서 여기는 4명밖에 없어. 그럼 여기는 좀 이제 뒤에 우리가 얘기할 안전 확보 의무를 좀 덜해도 되겠네. 이거 됩니까? 지금 이게 안전확보 의무를 덜해도 되겠냐 정도가 아니라 예. 상시 근로자 5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 법 적용 여부가 아예 판가름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5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건데 따라서 5명이 되냐 안 되냐 예. 이게 중요해지고 좀 전에 그 예를 들어주신 것처럼 가게가 한 5개예요. 이러면 어때요? 네 가게가 뭐 5개인데 예. 각각 1명씩 일한다. 예.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1명이다. 이럴 경우에는 합하면 5명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또 사업장 하나별로 보면 또 1명이니까. 네,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아까 제일 처음에 또 한번 저희가 자료 화면을 통해서 확인했었는데 이게 사업장 기준이 아니라 사업 기준입니다. 그래서 네. 사업장마다 몇 명이냐를 각각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 어떤 그 여러 사업장에 있는 상시 근로자를 합해서 예. 그 사업의 상시 근로자 수로 이제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4개의 사업장에서 뭐 5명, 5명, 3명, 4명 뭐 이렇게 있고 본사도 있다 이러면은 네. 다 합해가지고 20명이에요. 예. 그럼 이렇게 된다면은 상시 근로자 수를 적게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5명 기준 또 5명 뭐 지금은 이제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만 뭐 500명, 50인 뭐 이런 것도 저런 기준으로 따져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럼 저 3명, 4명 저 사업장도 네.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네. 지켜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 각각의 사업장만 보면은 상시 근로자 저희 5명 안 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적용 아닙니다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법의 취지 그리고 내용에 따르면은 이걸 다 그 합해서 보게 되기 때문에 네. 각각 사업장의 어떤 그 개별 기준으로 보기는 좀 힘들어지는 거죠. 네. 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은 또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은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을 총괄하는 경영 책임자가 다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을 하라는 의미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이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또 달라요. 산업안전보건법은 공장이 지방마다 다 있을 수도 있고 본사는 또 서울에 예. 있을 수도 있고 이렇지만 그럴 때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본사는 본사대로 사업장. 그렇죠. 네. 그다음에 공장은 공장대로 또 이렇게 나눠서 또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법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하고는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좀 헷갈리는 부분들. 왜 그러지? 이런 좀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5인 이상 다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영세 상인 상당수도 적용이 되는데 이분들이 현재 중요한 게 내 사업장, 내가 법 적용 대상이 되나 안 되나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혼란스럽고 또 많은 의문점을 갖고 계신데요. 이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 64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이미 준비를 했다라고 답한 부분은 22.6%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분명히 적용 사업 부분인데 적용자들인데 준비를 또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자세한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7일 관계업체와 합동으로 발표한 대책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 추진단을 중심으로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은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의 준비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체계적인 진단에 달려 있습니다. 네, 앞서 설문조사에도 봤지만 분명히 적용이 되는데 법 적용에 지금 준비를 거의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우리 중소기업들과 영세 상인들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 어때요, 노무사님? 잘 준비를 그냥 아예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뭘 준비해야 되나? 그것도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무슨 의무를 다해야 되지? 네네. 네. 지금 이 법 시행되고 나서 이제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질문들, 네. 문의 전화들, 뭐 이메일들 저희 진짜 쏟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라고 제가 물어보시면은 예. 제가 일단은 회사에 어떤 부분이 어떤 작업들이 위험한지부터 확인을 하셔라. 그래서 위험성 평가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위험성 평가가 또 뭐예요라고 얘기를 물어보세요. 네. 근데 네. 일단 이 법이 어려운 법이기는 하지만 네. 저희가 알아가야 되는 노력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네. 저희가 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는 저희가 기관이 있어요. 네. 정부 기관이고요.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위험성 평가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돼 있는 사업주가 해야 될 자료들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동영상도 되게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유예가 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확대 적용이 되면서 정부에서는 한 6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50인 미만 사업장들에게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안전보건관리 체계 예. 그런 구축을 통해 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게끔 예. 컨설팅도 지원을 해주고 교육도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해왔어요? 네,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50인 29일부터. 이상은 50인 이상은 이제 자율적으로 해라 하고. 이런 취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일단은 예. 중소 영세 사업장들에 먼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패키지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지원 체계가 만들어져 있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 이 지원 체계는 그야말로 굉장히 그냥 클릭 해가지고 사업주가 또 쉽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만들어놨어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정부에 있는 지원 사업이라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사업주가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안전. 나 중소 영세 사업주니까 안전 나 모르겠다. 나 사업하는 거 바쁘다. 예. 이런 얘기보다는 예. 이제는 안전 보건에 관련된 마인드를 바꾸시고 1번 마인드. 그렇죠. 예, 예, 1번 리더십을 마인드. 발휘하시는 게 네. 그래서 좀 더 직원들한테 안전보건에 관련된 경각심도 불러일으키시고 본인이 거기에 어렵지만 예산이라든지 인력들도 배정하실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갖춰 나가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손소 변호사님, 첫 번째 마음가짐을 일단 사업주가 바꿔라. 그 어떤 사업주 위협에 대해서. 두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위험성이 뭔가 그런 위험성 네. 평가를 이제 컨설팅 같은 것들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건가를 해서 이제 했습니다. 이걸로 지금 안전 보건 확보 의무가 끝나는 거는 아니죠.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책임자도 한 명 있어야 된다는 것 같고 예산도 배치해야 된다는 것 같고 네. 이 확보 의무가 꽤 이게 좀 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이것까지는 해야 된다. 뭐 해야 됩니까? 아까 살펴봤잖아요. 이 법 4조 1항 1호에 있는 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이고요. 네. 이걸 구체화한 게 대통령령에 한 5가지 정도 이제 항목이 좀 있습니다. 예, 예. 그 항목을 좀 찾아보셔야 돼요. 이거 인터넷 검색하시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또는 이제 전문가들에게 좀 문의를 해가지고 네. 그 부분을 좀 직접 확인을 하셔야 네. 좀 더 이제 규정도 지키고 네. 절차도 지키고 또 본인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이와 관련해 가지고 좀 궁금해하시는 게 별도 인력을 채용해야 됩니까? 네네. 지금 여력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예. 아니 뭐 조직을 갖추라고 하고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네. 이런 소상공인들의 어떤 참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리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 부분도 너무 당황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 이제 500인 이상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되고 예. 이제 그런 규제를 좀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뭐 네네네. 이런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담 조직 설치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자 채용 의무도 없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은 잘 확인을 하셔서 내 사업장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예. 여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인 경우에도 예. 네, 뭐 제조업, 뭐 임업, 하수, 환경, 폐기업 등의 경우에는 이제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를 한 명 이상 둬야 되거든요. 네. 자, 이런 부분들 내 사업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규정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어렵네요. 50인 밑하고 20인 사이에서도 업종별로 아주 타이트하게 뭐 예산 배치, 담당자 필요한 것들도 있고 반면에 한 5인에서 10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본인이 그냥 담당하면 돼요? 지금 이제 변호사님 네. 말씀하신 게 네.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뭐 이런 네. 선임에 관련된 얘기들이시고요. 네. 근데 이 법에서 보면은 시행령에 보면 인력과 네. 그다음에 예산을 네. 편성을 하고는 되어 있어요. 그 인력이라는 것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이러한 인력이 아니라 예. 우리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어쨌든 그러한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어도 예. 인력은 담당자는 하나는 두세요. 사업주 본인 말고 인력을 두세요라는 예.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여태 중소기업, 영세기업에서는 본인들이 사업을 하는데도 필요한 인력들을 지금 제대로 채용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러면 이 법 때문에 새로 안전을 담당하는, 보건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을 하나는 또 채용을 해야 된다는 명은요. 예.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인력들이 굉장히 몸값이 높아지고 있는 중이고 대기업들로 다 이제 이미 또 좀 치우치고 있는 중이고 예. 중소 영세 사업주들은 또 그런 인력들을
돈도 마찬가지지만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있고 네. 네, 이러니까 또 어렵다 이렇게 하는 얘기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200인 이상, 500인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좀 나름 명확한 것 같아요. 예산이라든가 뭐 안전관리, 네. 뭐 이사 담당자, 부서 정하면 될 텐데 진짜 5인에서 10인, 5인에서 20인 이하 부분은 정말 애매하네요. 손 변호사님, 이제 사업주가 제가 사업주기도 하지만 안전 담당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고 하는 거 이거는 결국 법원에 가서 나중에 밝혀지겠네요. 그럼 된다 안 된다는? 사실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특히 네. 그 법에 처벌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또 미리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전문가들도 노력을 많이 하죠. 네. 그런데 결국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행정부라기보다는 결국 사법부가 될 네, 수밖에 법원이요. 없습니다. 예, 네, 특히 예, 형사처벌 관련해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참 그런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네네. 사고가 발생해서 누군가 책임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이 되어야 또 네. 한 건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어떤 판결이 쌓이면서 일종의 판례가 형성이 되어야 네. 우리가 우리 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이제 적용 범위가 확 넓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 저도 좀 답답합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좀 유예해주고요. 안전 뭐 관리나 이런 것들 달라졌었는데 이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유예가 없어졌으면 만에 하나 어떤 건설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아주 작은 뭐 여기에도 이거 필요합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도?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건설업의 특징이 있죠. 네. 또 건설 현장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 또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도 제일 있기 크죠. 때문에 유예를 뒀습니다. 그러면서 규모에 대한 좀 이제 규정을 뒀는데 예. 50억 이하의 건설 공사의 경우에는 그동안 적용이 유예됐는데 네. 이거 역시 유예 규정이 사라졌어요. 네.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업종 제한도 없고 또 이제 이 공사 규모, 사이즈도, 예, 규모도 규모 제한도 상관없고요. 없이 적용되거든요. 네. 따라서 아무래도 이 작은 규모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그리고 만약에 중대재해라면 네.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실제로 산업 현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대단히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또 한 부분이 우리 바이오 업계라고 합니다. 장진선 노무사님, 이제 바이오 업계 같은 경우에는 한 명 한 명의 근로자의 부가가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거기는 50인 아니더라도 뭐 10명이 어마어마한 매출과 이익을 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여긴 또 좀 사건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좀 분야이기도 하지만 네. 바이오 업계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면서요. 네네. 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네. 법의 1조를 보게 되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인 이상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네. 인체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맞아요. 사업주예요. 예, 예. 근데 이 바이오 제약 업종이 예.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런데 이 지금 제약 바이오 쪽은 예. 이런 그러니까 인체 위해 위험한 이 원재료, 그다음에 제조물을 취급을 하면서 결국은 그 근로자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도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예. 뭐 임상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간혹 그 저희가 폭발 사고가 나거든요. 네네. 그리고 중독 사고도 나고 이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산업재해,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위험성도 크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 약품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가습기 살균제 네. 생각해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제조한 약품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어떠한 사망에 이르게 됐을 경우에 인명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제약회사의 시민재해, 중대 시민재해에 시민재해 대한 있죠. 예.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부분이 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중대 시민재해에 대한 리스크까지 가지고 있는 게 제약 바이오 쪽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에서 그 어떻게 업종들이 이렇게 그 만들어져 있는 구조를 예. 보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영세해요. 한 70%, 80% 정도가 굉장히 큰 회사의 어떻게 보면 하청 회사일 수도 네. 있는 것이고요. 또는 하청 회사의 원재료를 납품하는 회사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바이오 업계에서 이 법에 대한 리스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바이오 제약 협회, 바이오 제약 회사들이 협회를 만든 곳에서 뭐 교육도 하고 컨설팅 사업도 진행을 하고도 있다고 하고 네.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도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는 업종에서 느껴지는 어떤 체감 이런 것들이 큰 것도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이 너무 방대한데요. 좀 정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장진삼 노무사님, 현재 정부가 좀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많은 뭐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지원해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내용과 함께 네. 이 법 앞으로 어떻게 좀 보완해야 될지 나아갈 길에 대해서도 한번 재원해 주시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각도의 노력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쭉 살펴본 바와 같이 네. 중소 영세 사업주들한테는 이 법은 최저 기준을 준수하라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정 수준 이상의 어떠한 맞습니다. 내용들을 준수를 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혹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계속 적용을 해 나갈 것인가, 또 보완 방법이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국회든 그다음에 정부든 여기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논의해 보시는 게 저는 적극적으로 논의해 보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판례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사례들이 축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거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또 더 명확한 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고 보입니다. 네. 손소 변호사님,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사법부의 영역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건은 발생하고, 물론 이 법이 나온 것이 이제 예방을 굉장히 해봤는데 예방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또 나름 가혹한 형벌을 통해서 좀 예방하는 부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법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좀 막상 사업주 입장에서 힘들어하거든요.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되고 나아갈 길 한번 볼까요? 네.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법의 애매한 부분, 좀 네. 걱정되는 부분을 많이 짚었잖아요. 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산업 현장에서 지금도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지고 있고 네. 또 그런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점은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또 그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제 법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모두가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게 취지가 옳다고 해서 실효성을 항상 강력하게 가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지키기 어려운 법이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의무를 부과하고 처벌을 강하게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못 지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그 법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취지가 좋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지킬 수 있고 정말 모두가 다 내용도 알 수 있고 정말 이제 지킬 수 있는 나름 명확한. 네,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또한 그렇게 시행이 되어야만 예.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법원으로 가고 이럴 때 판례가 좀 쌓이게 되는 좀 시간이 걸릴까요? 아무래도 어떤 법이든 간에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애초에 이런 유예 규정도 있었고 또 네. 그 유예 규정을 연장하느냐를 두고도 또 논란이 있었고 또 갈등이 있었고, 지금 상황에서 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실제로 지금 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을 정도라면 네. 과연 이 법의 취지를 어떻게 해야지 가장 참 모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관철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한 논의를 이제 뭐 모두에게 적용되니까 그냥 쭉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고민을 할 그런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미 법은 시행이 됐고요. 이제 ING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 모든 국민들이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사례를 좀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해 나가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애초에 목표했던 그 목표, 이 사업 현장에서 안타까운 이런 안전사고가 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방까지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자,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금요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